그날 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이 피투성이로 서 있었거든요. 엄마 도망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묻어왔던 과거가 이제 제 딸을 덮치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전 저는 제 이름을 버렸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심지어 제 정체성까지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는 피를 부른다고 했던가요? 제가 도망쳤던 그 남자의 아들이 이제 제 딸을 같은 방식으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복수?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제 남편마저 잃게 만든다 해도. 그런데 이상합니다. 복수의 끝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함께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감사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58이에요. 새벽 3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딸 은채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고 얼굴을 봐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저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으악!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 딸 은채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밑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딸의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 그것도 피가 묻은 채로. 엄마나 이걸로 막으려 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은채야, 은채야. 저는 딸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을 깨웠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딸을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봤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딸의 손목을 잡아 끈 흔적. 그리고 손바닥에는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 거울을 집어던진 건 그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냥 막으려고 손을 들었을 뿐인데 정신을 잃기 직전 딸이 신음하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기혁, 제 사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에서 거울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제 손가락도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놓쳤구나.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 거울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제 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임신 5개월입니다. 아셨습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스트레스성 조산 위험이 있고 정서적 외상도 심각합니다. 이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딸이 임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일단 입원부터 시키겠습니다. 딸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아기의 심장 소리는 들렸습니다. 작지만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거울 조각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 58배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너는 누구야, 윤정이? 아니, 윤정아.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버린 이름. 하지만 이제 다시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겨울, 은채가 처음 기억을 데려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딸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죠. 기억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부사장이라니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기혁입니다. 공손한 인사, 단정한 옷차림, 딸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은채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박진수 회장님의 아드님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기억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날카롭게. 하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박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박진수, 한별그룹 회장, 그리고 제 전 남편. 35년 전 저와 함께 한별 유통을 만들고 저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간 그 남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금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습니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딸이 눈치챌 수 없도록. 윤정아, 아니 윤정이.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과거는 묻었어.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남편 성민이 기억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그 한별그룹 아들이라니. 우리 은채가 복이 많네. 남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몰래 박기혁에 대해 대학 시절 기록, 군대 기록, 회사 내 평판,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기혁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전력. 하지만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무마한 거죠. 저는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박기혁이 부사장으로 있는 한별물산. 그곳이 바로 제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제 하청업체 정의산업은 한별물산에 납품하는 30여 개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끊기면 제 직원 30명이 모두 거리에 나앉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별물산과의 계약 금액 연간 15억. 제 회사 매출의 60%였습니다. 만약 내가 딸한테 진실을 말하면, 결혼이 파토나면, 기억이 화나면, 계약이 끊기면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측 가족이지만 최대한 뒤쪽으로, 그리고 신랑 측 단상을 봤습니다. 거기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 30년 만에 보는 얼굴.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옆에는 재혼한 부인이 앉아 있었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딸이 입장했고 기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박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수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한 표정. 하지만 그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니까요. 그렇게 지난 일은 서로 조용히 묻고 아이들의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 애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를.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주 2-3번씩 통화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습니다. 은채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엄마. 잘 지내. 근데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할게. 통화는 늘 3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은채는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은채야, 덥지 않아? 아니,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추워. 하지만 딸의 손목을 스쳐 지나갈 때 뭔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푸른 자국. 은채야, 그거 어디 부딪혔어? 아, 이거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딸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장모님, 은채가 워낙 덤벙대서요. 집에서도 자꾸 부딪혀요. 기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섬뜩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기억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분기 계약건은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 잘 되고 있어. 다행이네요. 요즘 회사에서 협력업체 구조조정이 있어서요. 실적 안 나오는 곳은 다 정리한대요. 그 말에는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 일에 참견하지 마. 그러면 계약 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딸이 혼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선글라스를 쓴 채. 은채야, 왜 선글라스를? 눈이 좀 아파서. 하지만 식사하면서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왼쪽 눈 밑에 옅은 멍.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은채야, 그거.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은채야, 엄마한테 솔직히. 엄마, 됐어. 나 괜찮다니까.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리 질러서. 아니야, 은채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 한별물산에서 다음 분기 계약 물량을 20% 줄인대요. 20%. 그건 직원 6명을 내보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별물산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갑자기 물량을 줄이시는 겁니까? 회사 방침입니다. 박 부사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박 부사장. 기억.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딸 일에 참견하면 더 줄일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딸인가, 직원들인가? 그리고 비겁하게도 저는 직원들을 선택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착각한 것 같아. 넌 정말 행복해 보여. 기혁이가 널 잘 대해주는 것 같고. 응, 엄마. 나 행복해. 딸의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로서 죽었습니다. 딸이 의식을 잃고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기혁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마치 문병 온 정성스러운 남편처럼. 장모님, 안녕하세요. 은채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을 뿐입니다. 은채가 요즘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말다툼으로 갈비뼈에 금이 간다고 얼굴에 멍이 드나? 기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보든 말든 상관없어.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장모님, 기억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회사와의 계약 생각 안 하세요? 장모님 회사 요즘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번 분기 실적도 안 좋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약?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네. 왜냐하면 이제 자네가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 기억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비 부르겠어. 기억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장모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 말은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장부, 메모, 그리고 사진들. 한별 유통 시절의 모든 증거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너는 아직 살아있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30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뭐해? 저는 재빨리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상자가 뭔데? 처음 보는데. 옛날 회사 서류야. 정리하려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봤습니다. 한별유통? 이게 뭐야? 당신이 한별유통에서 일했어? 응. 언제? 왜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요. 여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좀. 당신, 나한테 숨긴 것도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늘 그래. 혼자 다 결정하고, 나한테는 나중에 얘기하고, 나는 당신한테 뭐야?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남편은 환한 얼굴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누르는 번호.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윤정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응. 오랜만이지. 언니, 어떻게 30년 만에 왜 갑자기? 부탁이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과거의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제가 한별유통에서 일할 때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영업팀 과장이었죠. 30년 전 제가 회사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회사는 언니가 만든 거잖아요. 괜찮아, 혜진아. 난 이제 지쳤어. 그냥 나가는 게 나아. 그때 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박진수 그 인간이 뭘 했는지. 혜진은 지금도 한별그룹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사까지 올라갔더군요. 다음 날 혜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언니는 예전 그대로예요. 그때도 지금도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박기혁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혹시 기혁이가 언니 사위라는 거? 응. 그리고 지금 내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 인간한테 맞아서. 혜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기혁이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구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줘.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혁이는 회사에서 왕자병으로 유명해요. 회장 아들이라는 걸 믿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여직원들한테 성희롱도 서슴지 않아요. 증거는 녹취록 있어요. 회사 내부 감사팀이 몰래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묵살됐어요. 박진수 회장이 직접 압력을 넣어서 그 자료 나한테 줄 수 있어? 언니 이거 회사 기밀인데요. 제가 이걸 빼돌리면 나도 알아. 하지만 혜진아, 내 딸이 죽을 뻔했어. 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채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피는 못 속이나 봐. 아버지를 닮았더라고. 박진수도 예전에 나한테 이랬었어. 뭐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나는 박진수의 전 부인이야. 법적으론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그 인간이 날 내쫓은 거지.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다 빼앗겼어. 그리고 내 이름까지 버려야 했어.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윤정아 대표님? 응.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세상에 저는 언니가 박진수 회장 부인이셨던 줄 몰랐어요. 회사에서는 그냥 공동 창업자라고만. 박진수가 철저하게 지웠거든. 내 흔적을. 마치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다. 그날부터 저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회사 내부 자료를 빼냈습니다. 기업의 비리 기록, 횡령 증거, 직원 학대 녹취록.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30년 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수와 기억이 어떻게 불법 계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세금을 포탈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억의 과거 폭력 전과 기록, 대학 시절 여자친구 폭행건. 저는 그때의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전화 너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똑같이 괴롭히고 있어요. 제 딸이에요. 딸이요? 네. 그리고 제 딸은 임신 5개월이에요. 그 상태로 폭행을 당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언론. 저는 경제 전문지 기자 한승우에게 연락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한별 유통을 키울 때 취재왔던 기자였죠. 윤정아 대표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승우 기자님,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한별그룹의 민낯이요. 그리고 박진수 회장과 박기혁 부사장의 범죄 행각. 전화 너머로 긴장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30년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언도. 대표님, 이거 진짜 큰 건데요.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후 기사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확인했습니다. 혜진아, 이거 나가면 너도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어? 언니, 저는 3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언니가 다시 돌아와줘서. 저는 기사를 보냈습니다. 출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기사가 나간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별그룹 박기혁 부사장, 수십억대 비리 의혹, 하청업체 착취부터 성희롱까지 재벌 2세의 민낯. 기사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의 회사 내 갑질과 성희롱 녹취록, 불법 리베이트 계약서, 하청업체 부당 단가 인하 증거, 세금 포탈 장부, 대학 시절 폭력 전과 기록, 그리고 최근 아내 폭행 사건.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고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저런 인간이 부사장이라니. 아내한테 폭력? 진짜 쓰레기네. 박진수 회장도 조사해야 한다. 오전 10시 한별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한별그룹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TV 뉴스에서 한별그룹 건물이 비쳤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기억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 박기억 부사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부사장님, 아내 폭행 사실 맞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 기억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때 은채가 깼습니다. 엄마, 은채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TV에 나온 사람 기억이야? 응. 엄마가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은채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저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결국 당신 방식으로 다 무너뜨렸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딸을 지키려고. 알아. 딸을 지킨 거 훌륭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왜 나를 믿지 않았어? 그게 당신은 늘 혼자야.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싸우고, 혼자 이겨.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냥 곁에 있는 가구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윤정이든 윤정아든 상관없이. 그런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어. 당신 과거도, 당신 계획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여보, 미안해. 나는 지쳤어. 당신 곁에 있는 게 항상 뒷전이고 항상 나중이고 나는 당신한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이었어. 남편이 짐을 들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서로 시간 좀 갖자. 여보.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기억을 무너뜨렸습니다. 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저는 손에 든 깨진 거울 조각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텅 빈 얼굴이 비쳤습니다. 승리했지만 외로운 여자. 일주일 후 은채가 퇴원했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아기가 살아남은 게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딸이 물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일단 집에 가자.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 집? 응, 너의 집이기도 하잖아.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딸의 옛날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붙였던 포스터, 책상 위의 인형들. 은채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다. 푹 쉬어. 엄마가 저녁 만들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은채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 왜? 나 때문에 싸운 거야?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 괜찮아, 은채야.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할게. 너는 내 몸만 챙겨.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직? 응, 알아. 급하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여보 말이 맞아.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 정이야.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짐 주기 싫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당신한테 상처가 된 거였어. 미안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당신도.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은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바다 가고 싶어. 바다? 응.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 그리고 나 아기한테 미안해. 이런 엄마를 만나서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은채야, 너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엄마처럼? 응,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로. 다음 날 저희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변. 11월의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때렸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은채는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딸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엄마, 응? 나 이 아기 낳을 거야. 그래, 응. 처음엔 싫었어. 그 사람의 아이라는 게.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어. 아기가 나한테 웃고 있는 꿈. 그리고 알았어. 이 아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이라는 걸.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희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머니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쥐고 왔던 그 조각. 은채야, 이거. 아, 그거. 이제 묻자. 다시는 깨지지 않게. 저는 모래를 파고 거울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덮었습니다. 은채도 옆에서 모래를 덮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우리는 강한 여자들이니까. 파도가 모래를 적셨습니다.
거울 조각을 묻은 자리까지. 저는 거울 속에 비친 두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딸. 상처 입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닮은 얼굴들. 엄마, 나 배고파. 은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회 먹고 싶어? 아기도 좋아할 것 같아. 저희는 일어나 횟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기억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횡령, 배임, 성희롱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죠. 박진수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별그룹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산부인과 갔더니 아기가 건강하대. 다행이다. 근데 엄마, 나 이름 지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 나는 새로미가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다. 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로마, 엄마가 너 잘 키울게. 할머니도 도와줄 거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한편 제 회사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별물산과의 계약은 당연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새로운 거래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와 거래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저는 용감한 고발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정말? 네. 신규 거래처가 많이 늘어서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정의가 때로는 이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남편과의 관계. 한 달 전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응. 저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을 믿지 않았던 것. 나는 평생 혼자 싸워왔어. 첫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그래서 다시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심지어 당신한테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닌데 나는 당신한테도 벽을 쌓았어. 미안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삐졌어. 너의 성공을 질투했고 내가 나보다 강한 게 싫었어. 여보. 근데 이번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평생 너만큼 용감해 본 적이 없어. 그게 부러웠던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조건이 있어. 뭐든지. 앞으로는 나한테도 얘기해줘.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민. 다. 나는 내 짐을 나눠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자. 우리 집. 허허.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은채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다음 주에 성별 알 수 있대. 오, 정말? 뭐였으면 좋겠어? 나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처럼은 힘들 텐데. 아니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야.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숨기며 살았던 제 강함을 이제 딸이 자랑스러워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서류들이 담긴 상자. 하지만 이번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했습니다. 윤정아라는 이름으로 저는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정의산업 대표이사 윤정한 윤정이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과거를, 제 정체를. 며칠 후 혜진이 전화했습니다. 언니, 한별그룹 내부 고발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래요. 언니가 이사장 맡아주실 수 있어요? 나를? 네. 언니가 아니면 안 돼요. 언니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할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연대자로. 3개월 후, 은채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새롬이,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기는 작고 예뻤습니다. 은채를 닮았습니다. 엄마 봐. 우리 새롬이. 은채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새롬아, 할머니야. 잘 왔어. 아기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싸웠던 이유, 무너뜨렸던 이유, 다시 일어섰던 이유, 모두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와 새롬이를 지켜줘서. 아니야, 은채야. 우리가 서로를 지킨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9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윤정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윤정아. 딸을 지킨 엄마이자 손녀를 맞이한 할머니. 과거를 이겨낸 생존자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자. 깨진 거울 조각은 이제 바닷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새로운 거울이 있습니다. 맑고 온전하고 진실을 비추는.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 저는 그곳에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남편한테 계속 맞았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왜 말하지 못하셨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제가 잘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상담이 끝나고 혜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오늘 상담 어땠어요? 힘들었어. 근데 보람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나는 그냥 늦게라도 깨달은 거야.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사무실로 돌아오니 은채가 세롬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롬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 정말? 응, 봐봐. 세롬아, 할머니한테도 해봐. 아기가 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함이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롬아, 할머니야. 우리 세롬이 잘한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세롬이는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내일 직장 면접 봐. 정말? 어디? 여성인권단체. 엄마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거. 나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은채야, 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가르쳐 준 거잖아.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딸, 그리고 세롬이. 자, 건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뭐 생각해? 응, 그냥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 행복할 자격. 고마워, 여보. 그리고 말이야. 응? 나도 상담사 교육 받아보려고. 당신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응.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당신처럼. 여보, 우리 함께 하자. 이제부터는.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센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상담사가 5명으로 늘었고, 남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뢰인이 3명 왔어요. 그래, 맞네. 네. 언론 보도 이후로 계속 늘고 있어요. 저는 통계를 봤습니다. 지난 1년간 상담한 사람이 150명. 그중 80명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구나.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의 대학 시절 피해자였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기억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증언하고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보면서 치유됐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여기서 자원봉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상처는 연결되고 치유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정의하는 것은 딸을 지킨 어머니, 손녀에게 용기를 준 할머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상담사,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여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상처로 더 강해진 여자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끝은 사랑이었습니다.